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창익입니다. 미국이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쌀을 콕 집어 대미무역 불공정 사례로 비판했는데요. 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통상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건지 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 시간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재형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김영재 전국 쌀 생산자협회 부회장, 송춘호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매년 의무적으로 미국에서 사들이는 13만 2,304톤의 쌀은 전체 저율관세 할당량 40만 9,700톤의 32%에 해당합니다. 이 물량의 관세는 5%지만 이를 넘으면 513%를 적용하는데 이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사실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일본과 우리의 쌀 관세를 꼭 집어 협상 카드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석 달 유예했지만 쌀 분야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고급 쌀의 경우 일반의 인식과 달리 무게당 가격은 국내산 쌀과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쌀 농가 생산성은 미국 농가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쌀 시장을 덮칠 심리적 충격입니다. 513% 관세 때문에 지켜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에 대한 혼란은 굉장히 크게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영농 자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다 각종 생산비까지 치솟고 있어 농민들에게 시장 개방은 곧 쌀 산업의 붕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100% 국내 자급이 되는 유일한 식량 작물인 쌀의 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민들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다. 농민들은 30년 전 쌀 생산과 소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의무 수입량조차 쌀 소비가 반토막난 현실에 맞춰 더 줄이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대미 쌀 시장 개방은 결국 쌀 농업이 전부인 우리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협상에 나설 정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최 국장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발표로 세계 각국이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올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우선 내세우고 있는 것이 철강 자동차입니다. 이제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영역에 속해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는 쌀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쌀은 뭐 우리 전북의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겠거니와 또 우리 농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쌀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 쌀을 콕 집어가지고 그냥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우리 송춘호 교수님 속내를 좀 한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그 재정 적자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작년도만 무역 수지에서 1조 2천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미국에 660억 달러의 흑자를 봤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8번째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153만 대 자동차를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약 52조 8천억 달러의 우리가 수출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 합치면 약 70조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4만 7천 대 팔렸거든요. 약 3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약 67조 정도 무역재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자동차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미국이
내쓸 수 있는 부분은 농산물인데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4년도에 시장을 열면서 의무 수입 물량을 40만 8,700톤에 대해서는 5% 제휴 관세로 그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쌀 시장을 더 이상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513%의 관세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쌀 관세는 513%는 가격에 대해서 먹이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설정할 때 684%의 양에 대해서도 종량세, 국제무역에서는 종가세나 종량세로 세금을 매기는데 종량세에 대해서는 684%를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시장 열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과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쌀 관세화 부분에 예의를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본의 쌀 문제, 한국의 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예 기간으로 석 달간 90일간이 지금 제시가 돼서 네.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90일이라고 하는 압박 카드를 앞에 놓고 타이머를 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당신들 내놓을 카드를 내놔라라고 이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놔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좀 지정이 되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우리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현지에서 좀 협상을 이제 개시할 그렇게 이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좀 압박감을 우리에게 주면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득을 뺏어가기 위한 협상의 카드로 제시한 90일이기 때문에 90일이라는 것이 결코 뭐 이렇게 여유롭거나 많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쌀과 관련된 문제들이 뭐 상당히 좀 큰 이슈로 저희가 되면서 농민 전체적인 분위기 좀 궁금한데. 예, 뭐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이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벽시 파종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뭔가 좀 희망도 있고 좀 뭔가 기대도 되는 그런 시즌인데 사실 지금 되게 불안해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 작년에 우리가 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쌀값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농자재 값이 약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견적 같은 거 받으면 입이 쫙쫙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뭐 냉해부터 지금 시작해서 기상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폭염 피해, 또 수해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지금 겹친격으로 또 통상 압력이 이렇게 오는 것을 상황에서 농민들 입장은 정말 불안한 게 어디 감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쌀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율관세 할당량이라고 해서 최소 수입 물량이 이제 40만 톤이 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저희 관세율은 좀 어느 정도 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그 중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쌀을 주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가 WTO가 출범된 이후에 시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연 게 일본이 2005년도에 열었고요. 우리는 2014년부터 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관세화를 전환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에 해가지고 40만 8,700톤에 대해서는 5%의 저율 관세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종가세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요. 513%라는 상징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협상할 때 10년 전에는 지금 국제 쌀 가격이 지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협상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쌀가격으로 따져보니까 788%의 관세를 매겨가지고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 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상태인데 이렇게 40만 8,700톤에 대해서 관세를 하면서 쌀 수출을 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13만 2,300톤의 전체 물량의 의무 수입 물량의 32.4%를 할당을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38.5%를 할당했고 베트남, 태국, 호주 등에 대해서 시장을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40만 8,700톤의 32.4%를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간 쌀로 보면 백미로 볼 때는 69만 톤을 의무 수입 물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산에 대해서 47%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이 미국과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수입되는 미국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일본이 700%의 관세를 하는데 최근 국제 쌀 가격이 올라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400% 정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관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13%라는 관세가 협상에 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쌀 시장 개방이 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금 관세를 고율 관세를 통해서 또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마라. 수입 않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기본 물량만 받고 나머지는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쌀 생산단체에서도 그 이 40만 톤 이 물량에 대해서 이게 좀 과하다, 더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40만 8,700톤이 어떻게 설정되었는가를 그 협상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제 했던 그래서 하고 이제 WTO 체제가 95년도에 출발을 했잖아요. 95년도에 사실은 쌀 개방이 우리 전체 소비량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10년 주기로 협상을 2번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방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방을 계속 더 열어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체 소비량의 약 11% 정도가 지금 수입쌀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뭐 그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하면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 오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식량 그 쌀 자급률이 최근에 2022년도 그리고 작년 뭐 이 정도만 지금 100%를 달성을 했지 90년대 이후에는 지금 쌀 자급률이 85%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입쌀이 이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지고 있죠,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 출발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1%대에 차지하던 그 소비량에 지금은 11%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장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재협상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중에 명분으로 삼는 게 그거거든요.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개방 당시에 88년도부터 90년도에 평균 그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개방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쌀 소비량도 그때 당시하고 지금 보면 1인당 소비량이 그때 90년대 초반에는 한 120kg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5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량도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 수입쌀이 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변화됐다. 그래서 일본 농림수산상도 이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농민들이 주장하는 게 쌀값에서 공급이 과잉되는 것 중에서 이 수입쌀 문제를 자꾸 저희는 제기를 하는데 정부 당국이나 관계자들은 마치 금기시하고 있어요. 수입쌀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가격 리스크에서.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수입쌀이 주범이다. 우리 전북 지역은 뭐 누가 얘기할 거 없이 또 대표적인 농도고 네. 또 쌀 생산 비중도 높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농촌에서 하는 농업들이 대부분 쌀농업인데 네. 자 대응책 마련에 가장 고심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서해안 쪽이라고 하죠. 뭐 전남, 전북, 충남 이제 이 3개 지역이 차지하는 전국에서의 쌀 생산 비중이 대략 한 55%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 지역도 당연히 이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응책이 없다는 거죠. 마땅한 대응책이 딱히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한계인데 그래서 정부도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논리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이 농산물의 교역이 있어서 이득 혹은 손해를 보고 있나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75억 불을 대미 무역에 있어서는 손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피해국입니다. 농산물 교역이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쌀 분야도 저희가 이제 그 TRQ라고 해서 아까 40만 8,700톤을 의무 수입을 가져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중에 한 90%는 주요국, 즉 중국, 미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뭐 한 38%, 또 미국이 32% 이렇게 가장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관세화가 이루어졌을 때
행위라도 그 이득이 미국으로 갈 것 같으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제는 이제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당신들의 논리가 무엇이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런 조금 더 차분하게 속내에 있어서는 좀 정리도 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이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시장 개방은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고 예. 그러고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된 상황이 왔을 때 예. 저희 쌀이 미국산 쌀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거고 중국산 쌀하고도 이제 경쟁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미국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뜻 알기로는 뭐 쌀값이 옛날에 뭐 칼로수 따지면 우리보다 상당히 좀 적을 것으로만 어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그 소매시장 가격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쌀 가격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산 쌀 같은 경우에 최근 2023년, 24년도에 수입 가격이 1kg당요 1,1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산지 RPC에서 출하하는 가격이 2,5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마진 같은 거 붙여도 충분히 1,500원이면 마트에서 진열돼서 판매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 가격의 60%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클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 쌀 농사면 우리나라 생산성이 최고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69만 헥타르에서요 358만 톤을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헥타당으로 따져보면 5.1톤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16만 헥타르에서 705만 톤을 쌀을 생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헥타당 6kg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생산성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미국산만 가지고도 관세가 많이 없어진다면 우리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쌀 같은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관세가 없어진다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클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농가 소득이 5천만 원 겨우 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버는 소득은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업 소득 중에서 쌀 소득이 거의 40%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쌀이 가격이 폭락이 된다면 농촌의 붕괴가 아니고요. 지방의 자체에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충격이라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개방, 무관세가 됐을 때 우리 현지 농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클 것 같고 시장의 충격파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 좀 일단 뭐 이게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 뭐 정부 당국이 잘 준비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정부가 그 꺼낸 카드가 농민들한테 강제 생산 감축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8만 헥타. 그러니까 수입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재협상을 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쌀을 시장에서 어떻게 격리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농가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쌀을 격리하라고 했더니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격리하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다음 주부터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소고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감자 문제 이런 것들 사례를 보면 이거 다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의 불안 심리들이 더 커지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쌀값 대란이 또 오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2007년도하고 2022년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40만 8,700톤을 전량을 수입을 못했던 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도하고 2022년도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상재해로 인해서 30년 만에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의무 수입량도 수입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22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 이것을 무엇을 반증하느냐. 결국에 이 식량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축이 계속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쌀값을 잡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 결국에
국내 자급 기반을 확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 이건 농민 문제를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어떤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식량 자급 기반을 잘 유지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쌀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래서 아까 송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정부 상태가 참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협상을 좀 늦추고 전략을 잘 짜서 좀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 대응할 때 현장에 있는 농민들, 농업계 목소리도 같이 좀 듣고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심리적 충격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혹시 해주실 말씀 있겠습니까? 예, 이제 정부가 이 쌀 산업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일본의 사례가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콩의 문제인데, 이제 콩이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자급자족 선순환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높은 가격에 비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춰주면서도 그 해당 콩 재배 농가에게는 일정한 소득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일본의 어떤 자국산 콩을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과잉 생산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국내산 쌀을 쓰고자 희망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수입산에 자꾸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의 콩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요로 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해서 기업에 주고 그 농가의 줄어든 소득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직불금과 같은 형식으로 소득 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가의 소득 또 기업의 어떤 사용 부분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이제 국내산 쌀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비슷한 예. 얘기 한번. 쌀 문제는 네. 관세와 이전부터 사실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쌀의 위치는 미국의 곡물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에 대해서도 식량안보 수출 전략 전문을 해가지고 쌀을 비롯한 22개 작물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했을 때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 똑같이 쌀에 대해서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을 유지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2018년도까지 이 부분을 했다가 목표 가격이라는 게 폐지를 했습니다. 이 관세와 이전부터 사실 가격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식량 안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수입 물량을 빼면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작물, 뭐 감자도 한 60-70% 되겠지만 쌀 정도가 우리가 정말 스스로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작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도 좀 심각하고 뭐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 중요한 게 식량 주권마저 좀 위협받을 수가 있고 안보 면에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아까 우리 주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콩 얘기하셨는데요. 네. 콩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예. 농가들이 소득이 되니까 재배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이 콩도 지금 면적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유통이 출구 전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과잉 생산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일본 사례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그 수입쌀 중에 한 30% 정도가 밥쌀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1대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지금 우리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컵밥이라든지 즉석밥에 지금 수입쌀이 들어가서 밥쌀용으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87%가 사료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 쪽은 지금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산업을 보호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료용으로 가는 수입쌀은 5%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입을 했을 때는
그 수입쌀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다 협상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해서 가야 되고 그것의 목표점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를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지 식량 주권을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지가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생산 기반을 잘 유지해 주는 겁니다. 농민들이 최소한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벼 재배 면적도 엄청나게 줄었고 농가 수도 반절이 줄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이 지켜줄 수 있겠냐. 되게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다. 근데 지금 모두가 우리 트럼프가 지금 쌀을 찍어서 지금 통상 안팎을 하니까 위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동안 수입쌀 얘기 무지했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기회다 지금. 그래서 빨리 재협상하고 전략을 잘 수립하고 해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전라북도 농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에서부터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의제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송 교수님도. 최근 우리 언론에서도 일본의 쌀값 폭등 문제가 굉장히 자주 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생산력 유지를 위해서요. 2030년도까지 매년 35만 톤을 수출하겠다. 신규 수출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쌀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손해보면서까지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쌀 관세와 논쟁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게 뭐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좀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아까 밥쌀용을 일본과 같이 어떤 이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사료용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환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맞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쌀 산업에 대한 어떤 이제 보존을 위해서는 생산 기반에 대한 조금 더 정비도 앞으로 좀 확실하게 더 필요하다. 지금 뭐 우리 도에서도 매년 한 2천억 가까이를 뭐 배수 개선이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쓰고 있지만 사실 전체 농지를 보게 되면 농민들은 별 표비에 와닿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좀 쌀에 대한 확실한 어떤 뭐 그 기반을 좀 같이 조정해 가면서 또 수입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환의 기점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송 교수님, 그 일본의 사례 아까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원래 또 일본에서 공부도 하셨던 교수님인데 그 일본이 지금 쌀 소비 감소 이걸 이유 들어서 수입 물량 감축이나 이제 국내 농업 보호 이런 것도 선언하고 그래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본이 지금 쌀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딱 2.23배 올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2.23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쌀값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용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쌀값이 그 비싼데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근데 최근 통계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작년도에 일본의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물론 일본에 작년도에 3,8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먹은 부분이 계산은 돼 있지 않지만 그분까지 보니까 작년도에 일본이 그동안 50kg 이하로 떨어졌다가요. 작년도에 56kg로 올랐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요. 일반적으로 쌀에 대해서 관심 소비하지 않던 소비자들이 쌀이 더 중요하구나 하면서 쌀 소비가 우리 더 살아났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쌀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90일 동안 유예가 되면서 잠시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근데 이게 정말 고민이 좀 깊은 부분은 다른 산업도 좀 보호하면서 우리 쌀 산업도 구할 수 있는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얘기를 또 물어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한 말씀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 국장님, 그 얘기부터 좀. 예, 지금 뭐 쌀뿐만 아니라 이제 밀, 콩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과잉 생산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자칫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이건 좀 뭐 이렇게 좀 풀어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쌀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콩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생산된 것이 국내에서 충분히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이제 제대로 생산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그 기업에게는 어떤 적정한 가격의 어떤 그 공급을 해주면서도 농가에게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좀 보존되는 방향에서의 정책이 좀 추진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이 문제는 참 복잡한 문제죠. 네. 일단 협상은 국가 대 협상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WTO라고는 다자간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지금 개방 3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내부적 국내적 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농산물을 개방을 해주고 내주고 이득본 집단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득본 집단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서 일정 정도 기여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업을 내줬을 때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 그리고 왜 농업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공감대가 필요한데 지금 아주 그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개방이 지속되면서 국내 농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자급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인 쌀마저도 지금 자급률을 100% 채우지 못할 위험성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힘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 협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수립해서 뭐 100% 우리 것만 다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져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자금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 단순히 쌀 문제는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국민들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례가 그걸 그대로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수립해서 지금 빨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왔을 때 그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예, 우리 자급률을 언급할 때는 주로 식량 자급률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22년부터 육류 소비량이요. 육류 소비라는 것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세 가지 육류만 합쳐도 쌀 소비량을 초월을 했습니다.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주식이 곡물에서 이미 육류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매년 사료작물의 수입 부분이 연간 4조에서 5조 정도가 수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 수입 부분의 한 50%만 쌀 부분이 대체를 한다면요. 우리가 쌀이 과잉됐을 때 많이 들어간 돈이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충분히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쌀 같은 경우 만약에 관세가 많이 무너진다, 513%가 무너진다 했을 경우는 쌀 농가 이탈이 타작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타작물들도 이미 국내 수급이 거의 맞춰진 상태거든요. 연쇄적인 농업 부분의 연쇄적인 어떤 도산이 우려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 단위 소득 보장 제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 농가 소득을 얼마만큼 지킬 것인가를 정부가 제시해 주면서 시장 부분의 협상도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는 부분에 예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시 부분이 공론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귀담아 들으면서 협상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 모두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토파보기 이어집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 토파보기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최측근이자 처남인 유모 씨가 지난 12일 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숨진 유모 씨가 그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에 그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숨진 유모 씨가 최근에 그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서거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에 그 전북대 이모 교수에 대해서 내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를 최근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 전북대 이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내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요. 이 증언이 이제 위증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숨진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인 그 교수에게 그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회유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지금 위중교사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숨진 유모 씨 관련해서 지금 유족들은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걸 지금 이유를 들고 있는데 검찰은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숨진 유모 씨가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점이 많았다. 이게 유족 측 입장인데 유족 측에서는 지금 검찰이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모 씨에게 좀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좀 왜곡된 기소를 이끌어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강하게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부인을 했고요. 뭐 그 숨진 유모 씨에 대한 어떤 회유라던가 협박이라던가 뭐 왜곡된 기소를 이끌어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같은 혐의로 이제 기소됐던 위증 교사로 기소됐던 그 전북대학 김모 교수나 아니면은 그 방조죄죠 방조죄로 기소가 됐던 변호사 그분들 관련된 재판들은 계속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숨진 유모 씨가 위중 교사를 하는 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됐던 그 전북대학교 김모 교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 변호사 방조 혐의를 받았던 변호사도 지금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유모 씨의 사망과는 별개로 그 위중 교사에 대한 혐의 자체가 뭐 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서호석 교육감의 경우에는 또 다른 그 술해 혐의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숨진 유모 씨 같은 경우 이제 최측근인데다 앞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관련 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호석 교육감이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청탁을 대가로 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숨진 유모 씨가 아무래도 최측근이다 보니까 핵심 참고인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그 술해 사건 관련해서는 이 유모 씨가 뭐 수사 대상이 됐다거나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거나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 씨의 사망과는 별개로 경찰에서 지금 그동안 확보한 어떤 진술이라던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그 술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 고법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전주의 한 고속버스 기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면서 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것 관련해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선고를 했던 사건인데요. 그 버스 회사에 소속된 버스 기사가 승객들이 낸 그 요금 중에서 2,400원을 누락하고 이제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는 혐의로 지금 그 징계를 받고 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버스 기사가 그 불복을 해서 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심 법원에서는 이 버스 기사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그 2,400원을 누락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버스 기사가 그 버스 회사에서 뭐 거의 17년간 재직을 하면서 뭐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 판단이 이제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2,400원 누락이 뭐 고의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노사 간에 체결한 그 단체 협약상에 이런
그 수입금에 대한 누락, 뭐 차고 입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그 번복을 하고 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 함상훈 부장판사였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당시 그 노동계는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고 상당한 그 항의가 좀 있었고 관련돼서 뭐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함상훈 재판관의 다른 판결도 거의 국민의 법 감정하고 다소 좀 괴리된 듯한 판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함상훈 부장판사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그 과거에 선고했던 판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언론에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버스 기사가 2,400원을 누락했다는 그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라는 그 판결과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그 교수가 학생에 대해서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사건들을 벌여서 파면이 됐던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파면이 됐는데 이 함상훈 부장판사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이 파면은 좀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파면을 취소했던 이런 판결들을 선고한 것들이 조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버스 기사가 2,400원을 누락을 시켰다라는 그 잘못과 그 대학 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이런 잘못의 어떤 경중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이 판결이 좀 정당한 판결인가에 대한 좀 의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가 이제 지난 15일이죠. 함상훈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그 절차를 중지하는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한 상황인데요.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 요청서라든가 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후보자 임명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기가 그 헌법소원 선고 시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례로 봤을 때 이 헌법소원이 6월 달로 예정돼 있는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향후 진행 절차가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원이 65세 이상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했는데 이들 스스로 고령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고령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그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로 꼽은 것들이 뭐 판단력이라든가 반응 속도가 아무래도 늦다. 그리고 그 시력 저하라든지 운동신경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그 근거들을 많이 꼽았는데 의미 있는 부분은 그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가 그 본인들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위험도가 이만큼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 주행 실험을 실시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의 그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차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가고 있던 차량이 급정거를 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고령 운전자가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서 0.47초가량 반응 속도가 늦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이제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실험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약 1초가량 늦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1초면은 자동차가 뭐 거의 10m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제언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그 기술적인 보조 장치들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고령 운전자들의
좀 맞춤형 안전운전 교육 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재발급 등을 할 때 보다 더 이제 정밀하게 현실성 있는 그 운전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서 그 조사 결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운전이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절차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뉴스토파 보기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온이 올라 나른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엔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휴일인 오늘도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